몇 년 전 재혼해서 아내와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딸은 저의 친딸은 아니죠.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저와 아내가 재혼을 했을 당시에 딸은 5살이었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 어린 딸이 어느새 커서 벌써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저는 딸아이에게 애틋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제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와 절친한 친구들마저 제 진심을 의심하곤 했죠. 야, 내가 낳은 내 친자식도 키우기 힘든 세상이야.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예쁠 리가 있냐? 그래. 아니, 처음 하는 결혼도 아닌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솔직하게 말해서 너 내 새끼도 아닌 남의 새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겠어? 내가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지 너희들도 잘 알잖아. 이 나이에 낳기는 이미 늦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딸 하나가 생기면 너무 좋지.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라고 놀려댔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라도 아이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전 부인과 이혼한 건 후회가 안 되는데 아이가 없는 건 항상 후회됐었거든요. 전 부인과 5년 넘게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파트 대출 이자와 우울증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첫 번째 결혼이 저에게 무조건 나쁜 기억만 남긴 건 아닙니다. 아직 대출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전 부인이 30평대 아파트를 고집하는 바람에 제게는 제 명의의 아파트도 하나 있고 우울증에 걸린 덕분에 현재의 아내도 만났으니까요. 재혼한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다니던 정신의학과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항상 1층에 들러 커피를 사 먹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아내는 애교가 많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당시 아내가 커피숍을 웬 남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둘이 워낙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저는 당연히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 커피숍에 다니며 얼굴을 트고 친해졌는데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 사이였어요. 심지어 아내가 3살이나 위라 누나고요. 그 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아내도 저에게 한 번의 이혼을 겪었고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때까지는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건강했어요. 아내를 똑 닮아서 애교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저예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후로 저는 아내와 아내의 딸인 수진이가 매일 밤 제 눈에 밟혔거든요. 한 번의 아픔을 겪고도 저와 달리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내와 수진이가 부러웠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이든 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처럼 재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아내가 이혼녀라는 사실이야 저도 이혼남이라 중요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이혼녀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왜 하필 애까지 딸린 이혼녀야. 너는 말이, 이혼이지 사실 혼인신고도 안 한 총각인데. 총각은 무슨, 저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식 올리고 5년이나 살았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이번엔 신중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사실 전 부인은 중매로 만나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아는 집사님께서 중매를 서서 만나게 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 억지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눈이 뒤집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연애를 해보고 결혼은 고민하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어느새 식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교회 목사라는 조건 하나 보고 어머니는 전 부인을 무작정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지금이야 눈이 뒤집혀서 뭘 해도 좋겠지만, 너 정신 차려.
애도 한번 키워본 적 없는 게 남의 자식 키우기가 어디 쉬울 것 같아. 괜히 의욕만 앞서서 좋은 아빠 되어주겠다고 덤비다가 애한테까지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니는 제가 절대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부인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도 탐탁지 않아 했으면서 애는 무슨 애냐고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전 부인이 결혼할 때 전에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정이 들어서 이혼할 때 고양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는 것 정도야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처음 본 순간 그 동그랗고 순수한 눈동자에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거든요. 저를 만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수진이의 얼굴이 며칠 동안 아른거릴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좋아질수록 제가 수진이의 진짜 아빠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러자 언제부턴가 제가 진짜 수진이의 아빠로서 살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토록 아이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혼한 전 부인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 이후 갑자기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고양이만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좋아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에 관련이 없던 건 아니에요. 전 부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말을 미리 했더라면 결혼을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애를 안 낳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혹스러워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죠. 제가 평생 아이 없이 이 여자와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 부인은 생각이 워낙 완강했습니다. 제가 설득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쩌다 괜히 제가 아이 이야기만 꺼내도 아내는 화를 냈거든요. 당신이 아기 키워봤어? 아이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지금 당장 임신이라도 하면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하던 일도 다 바뀔 거야. 그뿐이야. 낳기만 하면 애가 알아서 크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바쁜데 애는 누가 봐?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을 건 뭐 있어. 당신이 낳아주기만 하면 내가 진짜 많이 노력할게. 우리 어머니한테 봐달라고 부탁도 하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안 그래도 어머니 매일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외롭다 하시는데 애 봐달라고 하면 그 기회에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전 부인은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여자였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에게만 다 참고 양보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본인은 아이는 싫고 고양이가 좋으니 저도 아이를 포기하고 고양이나 키워야 하는 거였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어머니가 조금만 외롭다고 하거나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며느리로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어떨 땐 이 여자가 도대체 나와 왜 결혼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싸울 때마다 저는 나랑 왜 결혼했냐고 직접 물은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그냥 저와 잘 맞을 줄 알았답니다. 이게 다 내 착각이었지. 연봉, 나이, 집안 다 비슷하면 둘이 일 열심히 하고 살다가 매년 휴가 때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특별한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 웬걸? 막상 결혼해보니까 피곤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전 부인은 좋은 직장에 고연봉을 받는 30대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자신은 결혼 생각은 없고 평생 혼자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자꾸만 결혼하라고 성화이니 자신과 비슷한 남자와 대충 조건 맞춰 편하게 살려고 결혼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저와 결혼해보니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 많은 거죠. 저희 어머니가 홀어머니라 신경 쓸 일도 많고 고지식해서 잔소리도 많은데 그 와중에 저까지 자꾸만 귀찮게 아이를 낳자고 하니 더 싫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순진하게 전 부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죠. 같이 오순도순 잘 살면서 제가 잘 하다 보면 아내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 부인은 저를 속였어요. 알고 보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낳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온다고 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의사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네요. 저는 당황해서 갑자기 무슨 수술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이기는 한지 의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근에 난관 결찰술 수술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하혈이 너무 심해요. 바로 수술실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제거 수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환자가 제 마누라 맞나 싶었죠. 의사가 말한 수술이 도대체 무슨 수술인지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의사가 말한 난관 결찰술은 피임 수술이었어요. 전 부인은 저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피임 수술을 한 겁니다. 심지어 그 수술은 불임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하면 임신 가능성이 아예 제로랍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아이를 갖겠다고 재생수술을 해도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네요. 저는 전 부인이 수술실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든 배신감은 정말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똑바로 알겠더군요. 전 부인은 저를 바보 천치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어떻게 모르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전 부인이 제거 수술을 하고 몸을 회복할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그러고는 전 부인이 퇴원하자마자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 부인은 저에게 독한 새끼라고 욕을 하고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신뢰를 잃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남편을 속이는 여자와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전 부인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투였습니다. 아주 뻔뻔하게요. 자신은 애를 낳을 생각이 없었으니 저에게 애초에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전 부인에 대한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그전에는 전 부인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확고하게 서더군요. 한 가지 전 부인에게 고마운 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혼인신고하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길래 저도 아이가 생기면 해야겠다 싶어서 더는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전 부인과 이혼하게 된 겁니다. 전 부인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 인생에는 더는 아내도 아이도 없을 거라 여겼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 딸아이까지 얻어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저는 아내와 재혼하려고 했는데 착한 아내가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겠다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은 아내와 저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어머니에게 너무 잘했거든요. 지금의 아내가 어머니에게 몇 개월 동안 노력해 준 게 전 부인이 5년 동안 저와 살면서 어머니에게 한 일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아내는 수진이 키우랴 커피숍 운영하랴 바빴을 텐데도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허리랑 무릎이 워낙 안 좋아서 매주 치료를 하러 다니셨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매주 모시고 병원에 가줬습니다. 처남도 고생이 많았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면 처남이 혼자 커피숍 일을 보며 수진이를 돌봤거든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아내와 재혼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수진이한테 하는 거에 비하면 내가 한참 모자라지. 당신이 우리 수진이한테 아빠로서 잘하는 만큼 나도 어머님께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아내의 노력에도 시큰둥 하시더니 나중에는 아내에게 홀라당 넘어가셨죠. 저처럼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아내가 바빠서 하루라도 연락을 못하거나 반찬을 안 가져오면 어머님께서 먼저 아내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반찬은 됐으니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요. 그렇게 차차 저와 아내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와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도 수진이와 처남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죠. 쉬는 날이면 다 같이 놀러도 많이 갔어요.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힘들 때 처남이 아빠 노릇을 다 했기 때문에 아내와 처남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저도 외동아들이라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단 둘이다 보니 아내와 처남 사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남도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돌아가셔서 둘이 꽤 고생했거든요. 저도 아내와 처남을 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전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오히려 질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매지간보다 각별한 두 사람을 샘냈대요. 매형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누나 전 남편은 정신 나간 놈이었어요.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청소나 빨래 좀 해준다고 매일 난리를 쳤다니까요. 아니,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난리를 쳐? 그러니까요. 완전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런 놈이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수진이 앞으로 양육비 한 푼 안 보내고 뻔뻔하게 살고 있죠. 저는 아내와 처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 부인도 그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거나 주말에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면 난리를 쳤습니다. 아내가 툭 하면 저에게 하던 말이 마마 보이냐는 말이었어요. 결혼한 아들이 그렇게 자주 엄마네 집에 드나드는 게 정상이냐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는 전 부인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가족끼리 가깝게 지내는 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와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전 부인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와 어머니 사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싫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 아내와 처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아내와 저는 상의 끝에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당연히 제 딸로 호적에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 셋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내가 먼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재혼 가정이다 보니 시작부터 어머니와 수진이까지 모두 다 같이 지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아내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처남이 커피숍 창고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때 처남이 전에 살던 전셋집을 나와 보증금을 아내에게 줬대요. 그 보증금으로 아내는 수진이와 단칸방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커피숍을 차린 거죠. 그러면서 처남이 창고에서 먹고 자고 한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맙고 대견해서 제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와 아내는 어머님 댁에 들어가니 아파트가 비니까요. 처남은 너무 미안해하면서 돈 모아서 전세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진심은 나중에 처남이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아예 그 아파트 명의를 처남 명의로 바꿔줄까 싶기도 했답니다.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정도로 아내와 처남에게 진심이었어요.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처남에게 아파트 명의를 바꿔줬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가 아내에게 난리를 쳤어요. 애미야, 네가 네 남편한테 아파트 동생한테 넘겨주라고 했냐? 이혼녀의 자식까지 달고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우리 집 재산까지 노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 아빠가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동생이 혼자 가게에서 지내는 게 마음 쓰인다고요.
얼씨구, 너는 애가 참 쉽다. 아, 어떻게 벌써 수진이 아빠란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나중에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말소리를 듣고 화를 내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더한 소리도 하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애가 듣기라도 했으면 어떡해. 엄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 생각 없는 소리를 하고 싶어? 한 번만 더 수진이 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나 엄마라도 안 참아. 우리도 나가서 그냥 셋이 살 거야. 아이고, 이래서 자식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다. 핏줄인 지 엄마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끼가 더 걱정된다니. 아이고, 서러워서 살겠냐? 어머니에게는 죄송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수진이가 더 걱정됐어요. 아직 5살이긴 하지만 한번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걸 경험한 아이잖아요. 그 와중에 새아빠까지 생겼고요. 저는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힘든 일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만 받으며 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남과 아내가 운영하던 커피숍에 일이 좀 생겨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커피숍을 하던 건물이 오래돼서 화장실이나 주방 타일이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사를 해야 했죠. 건물 주인은 공사를 안 해준다고 배짱이라 천상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부터였습니다. 커피숍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아내도 몰랐는데 처남이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를 까고 있었다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처남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달마다 월세 내라고 따로 돈을 준 걸 아는데 그 돈은 다 어떻게 했냐고요. 매형이 몰라서 그러는데 커피숍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래저래 이것저것 메꾸다 보니까 자꾸 돈이 빵꾸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처남은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무작정 가게에 돈 들어갈 때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월세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다네요. 그랬으면 진작에 커피숍을 그만뒀어야지. 마진도 안 남는 가게를 지금까지 도대체 왜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황당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남은 전혀 본인이 잘못한지를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어이없는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처남을 다그치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준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다 잘 해보려고 그런 건데 가족끼리 서로 탓하면 어떡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아내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잘해보려고 했다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들어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가족도 좋고 탓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돈 문제는 어느 때나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그날 저녁 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건물에 가게를 하나 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많아요. 외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경기권에 땅이 좀 있으셨는데 그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돈을 좀 버셨거든요. 그 돈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당시 돈으로 3억씩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어머니는 물려받은 3억으로 집 근처에 상가 건물을 싸게 2채나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현재는 올라서 지금은 다 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어머니가 가진 상가 건물에 커피숍을 내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어머니가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내 건물에 있는 가게는 이미 다 계약 끝나서 나갈 데가 없고 대신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 돈으로 가게 얻어. 대신 꼭 우리 아들 명의로 계약하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어머니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한번 보증금 날려먹은 처남이 또 그러라는 법은 없겠냐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아내나 처남 명의는 절대 안 되고
꼭 제 명의로 가게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야 돈을 빌려준다고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 말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웬일로 아내가 저와 어머니의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가게는 저랑 동생이 운영할 건데 명의는 당연히 저희 둘 중에 한 명으로 해야죠. 그리고 건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 가게 하나 구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있지. 그래야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다. 애미야, 너도 동생 생각하면 그렇게 무르게 굴어서는 안 돼. 아무리 동생이 안쓰러워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 큰 돈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난 이자 꼬박꼬박 받을 거니까 사돈 총각한테 달달이 나한테 입금하라고 해. 어머니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달에 이자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둘이 좋아서 부부로 살지만 돈 관계만큼은 가족끼리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처남은 한치 건너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돈을 주냐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신 게 여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한 번 당하고도 여자를 모르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현명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아내와 처남이 새로운 가게를 찾는 와중에 딸아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 수진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3일 정도 지방 출장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이가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어증이래요.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사건이나 충격으로 인해 일어난 증상 같다고요. 저는 도대체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내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다들 모르겠답니다. 어느 날처럼 평범하게 학교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그랬대요. 왜 그러는 건지 딸아이는 전혀 말을 안 하니 이유도 모르고요. 학교 선생님도 학교에서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언어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한묵증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고요. 저와 아내는 속상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딸 수진이를 치료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꾸만 말을 하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죠. 마침 아이 학교가 방학이기도 해서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몇 달 쉬기로 했어요. 아내는 본인이 카페를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인지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분명 약속했는데 수진이가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조차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누구보다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제 호적에 수진이를 올리기만 하면 제가 수진이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단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수진이 나름대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배려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는 휴직계를 내자마자 수진이와 방학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계획을 짜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수진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다른 곳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수진이와 지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딸아이에게 실어증 말고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남과의 관계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수진이가 처남을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처남과 무지하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삼촌이라고 따르긴 했었는데 요즘은 처남이 오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상에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고개도 못 들고 밥만 입에 넣었죠.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처남이 수진이를 보면서 말을 걸면 미묘하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처남과 수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아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자주 보지 않는데 일이 있을 만한 일이 없다고요.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느낀 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중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딸 수진이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아내가 처남 일이라면 뭐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아내 말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딸아이와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도 만들고 딸아이에 대해 더 많은 걸 아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아이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차를 타고 계획 없이 10일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다도 보고 산도 타고 발이 이끌리는 대로 가보기로 했죠. 딸아이의 증상이 약을 먹어서 좋아질 병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도 아내도 이번 여행에서 딸아이의 증세가 많이 좋아지길 바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딸아이에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는데 딸아이는 종이에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하나도 기뻐 보이질 않았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절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수진이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놀이터만 나가자고 해도 그 자리에 폴짝폴짝 뛰며 신이 나서 달려와 안기던 아이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파하는 걸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단히 마음 먹고 여행을 시작했죠. 그래도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수진이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살짝 인매를 올리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여행이 일주일쯤 접어들었을 때 딸아이가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숙소를 좋은 곳으로 옮겨서 온천도 하고 따뜻한 방에서 자게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꾸 잠만 자더라고요. 그제야 열을 재어보니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대로 딸아이를 안고 근처 응급실로 갔어요. 딸아이가 독감이라네요. 저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요. 아직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가 너무 무리하면서 다녔나 후회가 됐습니다. 다행히 주사를 맞고 열은 떨어졌지만 이대로 여행을 계속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이미 12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아내에게 전화하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집으로 가는데 괜히 먼저 아내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딸아이는 차에 타자마자 골아떨어져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 도착했을 때쯤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집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는 분명 아내의 차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고민하다가 아내의 차를 곧장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전에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출장을 가면 아내가 새벽에 자꾸 어디를 가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딸만 놔두고 자기가 어딜 가겠냐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내에게 괜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속상할까봐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자기 출장 가면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꼬투리를 잡을 때가 있어. 아침에 카페 나갈 때마다 옷을 왜 그렇게 입냐 괜히 타박도 하시고 조금만 가게 문 늦게 닫고 들어오면 어디서 뭘 하다 왔냐고 언성까지 높이신다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워낙 잘해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없을 때 며느리에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도 했고요. 전 부인에게도 자주 옷차림 가지고 잔소리해서 전 부인이 질려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생각해도 아내가 새벽에 갈 곳이 어디 있겠나 싶어 별 생각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 눈으로 아내 차가 새벽 1시에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뭔가 불길해서요. 아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아파트요.
순간 저는 처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에 처남이 살고 있으니까요. 순간 저는 허탈해서 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처남에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그랬으니 이 시간에 아내가 온 거겠죠. 저는 허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찾아올 정도로 급한 일이 무엇일까 싶었죠. 아무래도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딸아이를 업은 채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처남이 걱정돼서요. 아내와 처남은 저와 딸이 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테니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처남은, 아니 그 연놈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나 소만도 못한 짐승 새끼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업은 채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처남이 문을 열었어요. 처남의 행색이 이상했습니다. 처남이 팬티만 입은 채로 나왔거든요. 물론 그럴 수야 있죠. 제가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온 거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처남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 매형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처남은 무슨 일이라고 묻고 있었지만 당황해서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더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누나 어딨어? 저도 모르게 불길한 감이 끓어오르며 목소리가 격앙되어 갔죠. 사람은 계속 누나가 여기 왜 있냐고 안 왔다고 부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발장에 아내의 슬리퍼가 버젓이 놓여 있었거든요. 순간 제게 촉이 오더군요. 이 연놈이 문을 열지 않은 동안 슬리퍼보다 더 중요하게 숨겨야 할 것이 있었구나. 저는 그대로 딸아이를 소파에 눕혀놓고 안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제 행동에 당황한 처남은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불은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고 뭔가 부산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문이란 문은 다 열어젖혔죠. 장롱문 그리고 화장실 문 드디어 찾았습니다. 화장실 욕조 안에 아내의 정수리가 보이더군요. 저는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아내의 행색은 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천박해서요. 아내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수건만 한 장 가지고 덜렁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그대로 아내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때 아내의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물건은 바로 콘돔 봉지였습니다. 아내와 처남은 분명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누가 봐도 불륜 현장이었죠. 저는 손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잠깐도 일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실에서 자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삼촌 저러고 있는 거 처음 아니야. 야, 오수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네가 뭘 봤다고 이래? 매영, 아, 얘가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아, 수진, 얘가 거짓말을 잘하네. 반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딸내미가 처음으로 한 소리가 아내와 처남이 이러고 있었던 게 처음이 아니라네요. 거기다가 대고 처남은 소리까지 지르며 딸아이를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몸을 웅크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만하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처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눕혀 온 몸을 두들겨 패줬어요. 아마 수진이가 울면서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처남 새끼를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손으로 112를 누르고 신고했어요. 제가 본 광경을 그대로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륜 사이였다고요. 경찰도 당연히 황당하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요. 저도 흥분한 마음이 잘 가라앉혀지지 않았지만 수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저와 그 연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고소를 하면 그때부터 사건 접수가 될 거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더니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고소는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내 발로 나갈게. 우리 수진이도 있는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아내는 이제와 제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 그게 먹힐 줄 알았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 수진이? 수진이는 내 딸이야. 당신같이 정신 나간 여자한테서 자라게 할 순 없어. 정식으로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때까지 나랑 수진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저는 바닥에 앉아 우는 딸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는데 딸아이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출장에 갔을 때 아내가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방을 나갔답니다. 아내는 딸이 잠든 줄 알았겠지만 딸은 잠들지 않았던 거예요. 전화 소리에 깼더라고요. 딸은 혼자 방 안에 남겨진 게 무서워서 아내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앞에 웬 차가 멈춰서 있었답니다. 처남차였대요. 그 순간 딸아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만 거죠. 처남과 아내가 부둥켜 안으며 키스하면서 뒷좌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 겁니다. 그대로 뒷좌석 문이 닫혔으니 아이는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린 거죠. 그날 이후 말문이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대요. 도무지 자신이 본 장면이 뭐라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한편으로는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라가 잠을 잤는데 오히려 그 전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답니다. 아내와 처남 얼굴을 볼 때마다요. 저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딸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딸이 혼자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죠. 소리내어 우는 딸아이에게 괜찮다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아빠가 다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했어요.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아이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진이는 제 딸이니까요. 저는 다음 날부터 그 연놈의 뒤를 캤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의 전남편을 찾아갔죠. 수진이 생물학적 아버지요. 그런데 그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두 사람 엄밀히 따지면 남매 아니에요. 그 두 사람 부모가 재혼해서 둘이 남매가 된 거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 연놈은 호적만 남매지 피가 섞인 남매지간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 두 사람의 부모가 재혼해서 아내가 8살 때 남매로 만났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남매 둘이서만 산 겁니다. 또래인 남자와 여자아이가 한 집에 몇 년 동안 살다 보니 둘이 눈이 맞았나 봐요. 그런 추잡한 이야기를 다 떠나서 둘 다 나쁜 연놈인 게 둘이 좋으면 그냥 둘이 살 것이지 이것들이 사기를 친 겁니다. 둘 다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살기 힘들어지자 나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내가 돈 있는 남자를 꼬셔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남자가 아내의 전 남편인 거죠. 아내의 전 남편은 홍대에서 술집을 3개나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보니 밤에는 아예 집에 없었대요. 그런데 항상 처남이라는 놈이 집에 드나드니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처음엔 단순히 처남이라는 놈이 집에 와서 먹고 자는 게 싫었어요. 아내와 처남 둘 다 특정한 직업 없이 매일 집에서 놀면서 내 돈만 축내는 게 싫었거든요. 그럼 둘이 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건 알고 이혼한 거예요? 분명히 낌새가 이상해서 계속 의심했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두 연놈 속을 알겠어요.
아내의 전 남편은 두 연놈 사이를 의심했지만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답니다. 심지어 남자는 수진이가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요. 단순히 결혼 이후 자신이 벌어온 돈을 자꾸만 처남에게 보내고 자신이 하는 가게를 처남에게 하나만 넘겨달라고 해서 싸우다가 헤어졌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아내의 전 남편 딸이 맞았지만 남자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대요. 그 이후로 남자도 수진이에게 미안해서 다시 보고 싶다는 말도 못했다네요. 저는 아내의 전 남편을 만나고 난 뒤 수진이가 더 애틋했습니다. 어린 것이 어쩌다 그런 거지 같은 부모를 만나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우리 수진이만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 연놈을 무너뜨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는 두 연놈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저의 목적은 단 두 가지. 아내와 이혼하고 수진이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사정하던 아내가 제가 수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수진이는 내 아이야.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미친년이 누구한테 미쳤대? 수진이 내가 생물학적 아빠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내 자식으로 키웠어. 내가 수진이 아버지야. 그리고 당신 전 남편도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아이는 내가 키워도 상관없다고 진술서 작성했어. 아내는 말도 안 된다면서 울고불고 지금 당장 수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이가 절대 나 없이 살 리 없어. 수진이 엄만 나라고. 웃기지 마. 수진이도 당신 말고 나랑 산다고 결정했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딸인 수진이의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무조건 자신이 친엄마라고 주장하면서 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와 아내는 결국 이혼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내와 저는 양육권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이혼 소송을 해왔지만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아내와 처남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가 불이 나게 찾아다닌 덕분에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증거를 찾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판사님께서 아내에게 아이를 키울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셨거든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한 증언이 가장 컸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버젓이 있는데도 처남 그 새끼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게 내가 새벽에는 작작 좀 오라고 했지. 정신 나간 게 암튼 엄청 밝혀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됐잖아. 저 새끼한테 한 푼도 못 뜯어내고 이혼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내 딸도 뺏겼잖아. 너야말로 어떻게 할 거야? 나 우리 수진이 없이 못 산다고. 정말 정신 나간 것들. 너희들이 왜 그 꼴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어휴, 한심해. 가자, 수진아. 저는 도무지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수진이도 이제는 더 실망할 것도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러면서 수진이가 자기 엄마에게 다가가 하는 말이 더는 엄마도 삼촌도 절대 보고 싶지 않답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빠랑 잘 살겠다고요. 어린애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끝까지 아내와 처남이 너무 미웠습니다. 현재 저와 수진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유럽 지사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를 수진이에게 했더니 수진이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수진이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게 쉬울까 싶어 고민했는데 어머니 말씀이 오히려 힘든 일을 겪은 수진이에게 새로운 환경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핏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수진이 키우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네. 저 어린 거 더 넓은 세상 데리고 나가서 절대 기죽지 말고 살게 잘 키워. 엄마가 뭐든 도와줄 테니까. 제가 이혼할 때도 한숨만 쉬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저의 가장 큰 지원군이십니다. 수진이 육아도 도와주시고 있고 아마 유럽에 가게 되면 어머니 재산도 정리해서 같이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뭐든 잘 풀리는 와중에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와 수진이가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은 아내가 연락을 해왔어요. 수진이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 중입니다. 이제야 마음 추스리고 잘 사는 수진이를 엄마와 만나게 해도 되나 싶어서요. 수진이에게 말했더니 아이도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밉고 미친 사람이라도 천륜을 제 마음대로 끊는 게 맞나 걱정이에요. 나중에 수진이가 저를 원망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제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사람이라도 엄마이니 딸과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한숨 나오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수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갓 60대가 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 오늘은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중소도시 옆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장녀로 어렸을 적 저는 동네 전방을 꾸리시던 엄마를 대신해서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의 밥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가끔 밥하는 게 힘들면 엄마 가게 가서 몰래 과자를 집어먹었다가 엄마한테 혼나곤 하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 젊은 분들한텐 와닿지 않으실 테지만 옛날엔 저처럼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답니다. 특히 장녀였으니까 전 그 무게감이 더 크곤 했죠. 아무쪼록 그렇게 어찌어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20살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 가게 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옆 동네로 시집가서 잘 살던 육촌 누나의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첫날 다방에 앉아서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이던 나에게 그 남자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미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신나게 하더니 집으로 가려는 저에게 빵을 한 봉지 사서 들려줬어요. 부모님과 함께 먹으라면서요.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진 확실히 몰랐지만 만날 때마다 제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챙겨드리면서요. 그때서야 이 남자가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됐습니다.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의 농사일을 도우며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답게 열심히 일을 했고 저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이것저것 동네 일들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제가 25살 때였어요. 처음에 아이가 들어선 줄 모르고 속이 안 좋다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임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뱃속의 아기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 후로는 태교에 좋다는 것들을 나름 하면서 신경 써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자연 분반을 하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저는 결국 2년 후 둘째까지 낳았어요. 둘째는 듬직한 첫째 아들과 달리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피부가 빨갰는데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가 피부가 하얀 예쁜 아기라고 이야기하셔서 아, 피부가 빨간 게 나중에 하얘지는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평탄하고 소박하게 저의 이 30대를 남편과 복닥거리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무난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생활이 여유롭고 풍족해야 어미 마음이 편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농사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작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시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새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손해를 보고 거기다 흉년이 몇 번 휩쓸고 가자 우리 집은 결혼했던 당시보다 많이 가세가 기울게 됐어요.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이지 않았고 저는 주변에 부러움을 사곤 했죠. 또 자라면서 큰아이는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기도 하고 첫째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재수도 시켜주고 대학을 가게 되자 자취방도 얻어주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영어 학원 돈이며 필요하다는 대로 돈을 항상 빌려서라도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 정도는 들어가겠지 하면서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이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회사 들어가 호강시켜 드릴게. 아니야. 네 몸이 우선이니까 늘 건강부터 먼저 챙겨. 알았지? 회사는 차차 들어가면 되니까. 아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그게 못내 미안했던지 꼭 저런 말을 덧붙였는데 전 아들이 괜히 취업으로 힘들어할까봐 형편이 여유롭다는 거짓말을 하며 쥐어주곤 했죠. 허나 미안하게도 딸에게는 대학까지 보내줄 형편이 안 되어서 저희는 딸에게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인 남편의 수입으로 큰 도시에 대학 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만도 벅찼고 또 그때의 짧은 생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인물도 괜찮고 야무지고 싹싹하니까 자기 앞가림하다가 좋은 혼처자리가 나면 멀리 보내지 말고 옆에 끼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 가면 안 돼? 무슨 여자가 공부야. 미안하지만 넌 대학까지 보내주면 엄마 허리가 휘어. 고등학교까지만 다녀도 충분해. 딸이 한번 그런 툭 속마음을 얘기하듯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저렇게 대꾸했어요. 실제로 동네에 딸을 가진 집들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 딸과 함께 오순도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다가 동네가 갑갑하다며 도시로 나가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교육비를 대주고 전문적인 일이니 열심히 하려고 격려해줬어요. 그렇게 딸은 자격증을 따고 아들이 있던 도시로 취직 자리를 구하게 되어 자식 둘이 같이 살 집을 전세로 마련해주고 가끔 들여다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 둘도 나름 앞가림을 해줬으니 우리는 이제 자식들 결혼시키고 우리 노후만 돌보면 되겠지. 이제 남편과 매일 뒷산에 등산도 다니고 국내 여행이나마 다니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카드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들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전화해서는 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수화기를 쥐고 있던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큰 돈이 사회 초년생인 네가 왜 필요해? 수화기 속의 아들이 목소리는 불길하게도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대출 좀 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아들은 아무리 다그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짜고짜 딸에게 전화해서 다그쳤습니다. 아니, 네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을 해달라는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이 그 돈 얘기를 했어?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놓더군요. 오빠가 언젠가부터 밤에 잠을 안 자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길래 뭐 하는지 봤더니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더랍니다. 왜 새벽에 자꾸 보냐고 했더니 해외 경기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밤을 새며 축구 경기를 보고 또 경기 승패에 따라서 뭔가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서 한 번은 제대로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한다고 했어요. 경기 승패에 따라서 돈을 거는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박이라니 그런 것에 학창 시절에도 대학 때도 별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도박을 저희 아들이 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을 받고 말문을 잃은 저에게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지금 집 월세 됐어. 엄마, 아빠 모르게 내가 돈 모아서 다시 전세를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몇천 보증금 빼서 그 돈 다 날렸어. 뭐, 뭐야?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몇 년간 그 스포츠 뭐라는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일하면서 모은 돈은 물론이고 저와 신랑이 제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노후 자금을 헐어서 해줬던 전세금까지 몽땅 날려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1억의 빚이 더 생긴 상태였죠. 저는 그때 인생의 고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온다더니 평탄하던 내 인생에도 고통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내가 임신 때 배탈약을 먹어서 아들이 이러는 것인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딸도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서 남편에게도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버스를 타고는 1시간 거리에 있던 바닷가를 갔습니다. 해변가 근처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한 접시 시켜두고 잘 먹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그리고 횟가닥 눈이 돌았는지 그 소주를 물잔에 담아서 한 잔을 한 번에 다 마셔버렸어요. 그렇게 바닷가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울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확 뛰어들어 버릴까 생각도 하면서 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는 게 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 말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모습은 살아생전 처음 볼 정도로요. 아들을 불러 앉혀서 무릎을 꿇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딸 집을 들락거리면서 아들을 감시했습니다. 당장 쌓여있는 빚은 결국 한 채밖에 없던 집을 팔아서 충당했고 저희 부부는 나이 50에 새를 살게 됐어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겨우 수습할 무렵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딸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야, 어? 은영아,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도박은 중독이라고 했던가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서 손을 잘라야 된다고 했던가요? 제 아들이 또 도박에 손을 댔던 겁니다. 이제는 월급까지 차압당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어요. 딸은 자신이 모았던 돈을 다 털어놓고 오빠를 도와보려고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이자로 감당이 안 된다며 전화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오빠 좀 자기 인생에서 떼어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요. 이제 이렇게 오빠 치닥거리 하면서 그만 살고 싶다고요. 저희 부부 역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너무 깜깜해서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끌어당기는 악마의 손이 튀어나와 모두를 삼키는 것 같았죠. 득달같이 자취집으로 가보니까
아들은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월급은 차압이 들어가서 직장은 그만뒀고 한동안 나를 찾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차마 저희 얼굴을 볼 수 없었겠죠. 전세로나마 버티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전세금마저 빼서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아들 때문에 다 날리고 동네 낡은 빌라 월세를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일은 정년이랄 것이 없어서 기운이 있는 한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하루하루 입에 풀칠은 하며 살았죠. 저는 동네 식당에서 야채를 다듬는 일을 구해 하루 5시간은 꼼짝 않고 허드렛 일을 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기도 했지만 같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딸 아이를 생각하니 무책임하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라진 후 딸은 얼굴이 좀 나아졌고 간호조무사 말고 간호사를 하고 싶다면서 장학금을 받아 간호대학교를 다시 진학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부족한 어미로서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 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딸은 타지에서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 저희 부부는 다시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며 아들로 인한 분란은 일견 사그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말도 없이 집에 내려온 것이었죠. 그것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어떤 청년과 함께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없는 살림에 불고기와 찌개 등을 급하게 차리며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영이가 청년하고 같이 집에 왔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남편 역시 깜짝 놀라면서도 내심 기꺼운 낯빛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우리 집에 인사를 온 청년은 은영이의 남자친구로 둘은 1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은영이가 간호사 공부를 끝내고 취직한 병원의 인턴 의사였어요. 둘 다 가 취업한 시기에 직원 휴게실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친해져서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됐는데 그러다가 연애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저희는 싫지 않았지만 의사라는 젊은이의 직업이 넘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기우는 만남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청년을 바라보며 웃는 딸아이의 환한 미소 때문에 차마 그만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1년여쯤 지났을까. 딸은 그때 소개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며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단이며 혼수며 다 어떻게 하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못 자면서도 우리 딸이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그래, 너라도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하나님, 천지신명님께 빌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희 부부는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하고 남편은 이제 농사 짓던 규모를 많이 줄여 조금만 일을 하면서 잘 지냈어요. 건강도 다행히 괜찮았고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생활이었습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아주 추운 날에 창밖을 보면 연락 한 통이 없는 아들 녀석을 생각했지만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서 애써 별일 없을 거라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주문을 외우듯이 혼자 되뇌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우리 가족 옆에서 사라진 지 10년도 더 지난 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다 차려 먹고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막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자꾸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아이들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빠, 여기가 아빠가 말한 할머니 집이야? 근데 나 배고파. 우리 언제 들어가? 아빠, 나 추워. 저기 있는 거 초인종 아니에요? 안 눌러요? 언제까지 서 있어? 저기, 우리 조금만 요 앞에 나갔다 다시 올까? 아빠가 좀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그래. 춥지? 일단 저 밑에 분식집 가서 아빠랑 라면 먹고 다시 올까? 배고프다고 졸라대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낯익은 약간 굵으면서도 고운 젊은 남자의 목소리. 저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보고 싶은 제 아들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게 꿈일까 싶으면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온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다름질쳐 나갔어요.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요. 준영아! 저의 절규하는 듯한 고함 소리에 골목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연히 저 앞으로 골목을 내려가던 아이 둘과 남자 한 명도 걸음을 멈추었죠.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던 그 뒷모습은 진짜로 무려 10년 만에 보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인지 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면서 전봇대처럼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맨발에 여전히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아들을 향해 달렸어요. 녀석아, 이거사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어쩌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내 앞에 찾아온 게야 이놈아. 이 망나니 같은 놈아. 그래 이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든 어찌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 이 매정한 놈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말 그대로 철퍼덕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들의 뒤에 서서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보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런 저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절규에 놀란 남편이 달려나와 우두커니 골목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이도 역시 많이 놀란 듯 숨을 몰아쉬다가 냅다 집으로 달려들어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아들을 두들겨 패더군요. 여보, 그만해요. 어? 아유, 멈춰요. 아프겠어요. 이러다 애 죽겠어. 제가 말리는 소리에도 남편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애들도 울기 시작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퍽퍽 아들은 빗자루에 맞아 서 있지도 못하고 나동그라졌지만 남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가만히 맞고만 있었어요.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요. 계속 화를 내며 아들을 때리려는 남편을 필사적으로 말리고 저는 추위에 꽁꽁 언 아들과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저녁을 아직 먹지 못했다고 해서 급한 대로 집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애들은 꼭 몇 개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속에 집어넣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손톱 밑도 시커멓고 양말도 구멍이 나려고 했어요. 옷도 며칠은 입은 듯 군데군데 얼룩이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몰골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꼭 며칠을 노숙한 사람처럼 머리도 감지 않은 듯 했고 허름한 옷에 천으로 된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겨우 아들과 맞아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은 식탁보의 무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저와 남편의 시선을 계속 회피하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사채까지 써서 도박을 했던 그때 아들은 사태를 혼자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회사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가게 되자 도저히 사채 빚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 얼굴을 볼 자신도 없어서 혼자 짐을 꾸려 고속버스를 무작정 탔다고 해요. 그렇게 5시간여를 달려 당도한 곳은 작은 어촌이었는데 그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아들은 죽으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이대로 날이 저물면 눈 딱 감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자. 그런데 그렇게 혼자 무서운 결심을 하고 바닷가를 서성이던 아들을 우연찮게 보게 된 어촌 사람들이 아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며칠 일당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힘들어서 나쁜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며칠만 하다가
그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아가씨는 마을 토박이였는데 성격도 좋고 제법 다정하게 아들을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그렇게 동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았대요.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고 또 1년 후 연년생으로 딸 자식도 낳았다고요. 비록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하루살이 신세였지만 그때만큼은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새끼들을 보면서 사는데 보람을 느꼈던 시절이었다고 아들은 잠시 씁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 엄마가 밤 외출이 잦아졌대요. 말로는 동네 애엄마들하고 치킨을 먹는다, 오늘은 반상회 모임이 있다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 애들을 맡기고 외출을 하는 것이 수상해서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에게 애들을 좀 부탁하고 미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아내가 동네 총각과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들은 아내를 다그쳤고 그 여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당신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과 이 작은 동네에서 평생 애나 돌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만나는 애인을 따라 서울로 가서 꼭 성공할 거라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자신에게도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나 사실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 또 왜 이 어촌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좀 나았을까? 아내를 데리고 부모님 옆으로 이사 왔다면 어땠을까?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은 낡고 더러운 옷소매에 쓰디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자신은 애들을 키울 돈을 벌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러 가야 한다고요. 러시아를 지나서 아주 멀리까지 몇 년 다녀오게 될 거라고. 그동안 돈은 한 번씩 붙여줄 테니까 자식을 좀 맡아달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돼서 9살, 8살이 연년생이더라고요. 세상에 물고 빨고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말도 없이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다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 아들에게 너무나 섭섭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애초에 도박 같은 것을 왜 했는지 정말 끝도 없는 원망과 슬픔이 차올라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양어선이라도 타야 제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 제가 돈 붙일게요. 죄송해요, 정말. 저도 정말 이 길밖에 없네요. 그 여자랑 잘 사는 동안 우리에게 연락이라도 하지. 너 때문에 이리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면 그렇게라도 해주지. 원망의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왔지만 차마 아들의 얼굴 앞에 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내내 우리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였고 쪽잠을 자던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무심하게도 인천항으로 이제 떠나야 한다면서 가끔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로 사라졌어요. 마지막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스치듯 보았던 아들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가슴 한켠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우리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 당장 이 손주들부터 키우려면. 당신, 근데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 후로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을 떠맡게 된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죠. 아이들은 집에 일찍 왔고 저는 그나마 소일거리로 나가던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차마 어린 것들을 집에 놔두고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동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우리 손주들은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에 초등학교만 다니고 뭔가를 배울 수가 없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위암이 발견됐어요. 저는 너무 힘든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서인지 그때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위암이요?
네, 일단 치료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더 악화만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에도 그저 멍할 뿐이었습니다. 왜 이리 불행은 한 번에 겹쳐오는지, 그것 말고도 말년에 난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 허탈할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원양어선 타 있는 아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대체 어떤 꼴로 살고 있는 건지,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나중에 남편이 초라한 낯빛으로 웃으며 괜찮을 거라고 절 외려 다독이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는 왜 늘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왜? 괜찮어. 다 잘 될 거야. 다. 그래도 다행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아 수술을 했네요. 예후도 제법 좋았고요. 딸은 자주 오진 못했지만 틈틈이 와서 저와 제 아버지를 간병하려고 했고요. 엄마, 너무 무리했어. 쉬어요. 라면서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모습에 새삼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치료는 받았지만 남편은 이제 무리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후 저는 동네 작은 백반집에 일자리를 구해서 또다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아들이 몰고 온 폭풍에 휩쓸리는 동안 시집가서 의사 사모님이 된 제 딸아이는 서울에 사위가 병원을 차렸다고 하더니 바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가끔 짬을 내어 갑자기 생긴 조카들을 보러 오기도 하고 학용품을 사오기도 하는 등 착하고 살가운 성격대로 나름대로 우리 집을 챙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부모 손을 타지 못해서 그런가 별일도 다 생기더라고요. 손자의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큰 손자가 같은 아이를 올라타고 팔꿈치로 찍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학교로 다름질 쳐 갔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교무실로 달려가 보니까 큰 손주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모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교무실에 서 있었죠. 제 딸이 뭔가 연락을 받고 먼저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아니, 은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넌 언제 왔어? 엄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밖에서 보고 계세요. 딸은 손자를 노려보는 맞은편 학부모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도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한참을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한참 뒤 조카의 손을 잡고 나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큰 손자가 작은 사고들을 학교에서 친 모양이더라고요. 좁은 동네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는 왜 갑자기 할머니 집에 왔냐,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학원은 왜 하나도 안 다니냐는 둥 짓궂게 놀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카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을 부려 가끔 전화가 오곤 했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 전화가 너에게 갔냐고 하니까 딸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고모니까 저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미리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도 조카 말에 따르면 상대 아이가 거지라고 놀린 모양이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넉넉히 주기로 했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딸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은 그저 엄마 아빠랑 조카들이 잘 지내면 됐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얼굴이 어쩐지 지쳐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려고 딸에게 자고 가라고 했더니 딸은 그냥 피곤하다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냥 입맛이 없어요. 나중에 연락할게. 어쩐지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화라도 난 건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그날 저녁 딸에게 잘 들어가냐 문자를 남겼지만 거기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됐지만 사위와 따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근데 연락이 없는 건 딸뿐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연락도 한 통이 없었고
저는 힘든 나날들을 버틸 기운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락 한 통이라도 해주길 바랬건만 애만 놔두곤 또 이렇게 잠적해버리니 이젠 아들이고 뭐고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초봄의 어느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그 애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딸과 그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딸아이의 싸늘했던 목소리가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전날 생일날이면 늘 전화를 걸어오거나 선물을 가지고 온 딸이 이번엔 연락이 없었던 것이 이상했죠. 잘 살고 있는 딸이니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참에 물어 마음도 안심시킬 겸 행복한 모녀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딸에게 연락을 해서 서울에 한번 가겠다고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밥 한 끼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밥을? 그래, 은영아. 못 만난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가 서울로 갈게. 알았어. 딸은 어쩐지 약간 내키지 않은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기우일 거라 넘겼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휴가 내고 딸의 결혼식에 딸이 맞춰줬던 고급 치마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고데도 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아이고, 오늘 어디 가?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네. 아, 딸 보러 가요, 우리 딸. 그 의사랑 결혼한 딸? 좋으시겠네. 동네 아줌마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얹어 민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딸 볼 생각으로 나름대로 꾸미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저를 터미널로 데리러 올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다 괜찮았어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헤맸지만 물어물어 딸이 예약했다던 식당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곳은 일식집이었는데 깔끔하고 우리우리했고 한 직원이 나서서 룸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가면서 직원은 웃으면서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따님께서 정말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쏙 빼닮으신 거군요. 따님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뿌듯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부러움을 처음 받아봐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인생이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룸으로 들어서자 딸은 아직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기분을 잔뜩 낸 터라 어쩐지 들뜬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린 끝에 딸이 도착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제가 좀 늦었어요. 딸은 고급 외투를 걸치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죠. 저는 딸이 재벌 사모님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아지더군요. 뭔가 잔뜩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깔끔하고 맛있었고 딸이 사는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즐거워서 저도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가 차린 피부과는 제법 자리를 잡아서 단골 환자들이 많이 늘었고 딸이 30대 초반에 낳은 손녀는 6살이 되어 아주 비싼 유치원에 다니는데 이제 제법 영어를 배워서 잘한다고 했죠. 또 골프도 배우고 발레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발레까지? 아우, 애들이 힘들겠네. 요즘 이런 거 다 시켜요. 우리 딸도 재밌어 하고요. 근데 영어는 걱정이 안 되는데 수학은 걱정이네. 어디에 보내야 할지 좋은 선생님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엄마 입맛 없어요? 왜 잘 못 드세요? 아, 그게 아니다. 맛있어.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 자꾸만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친손주들이 떠올랐어요. 저기 은영아, 그런데 네 조카들 말이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던데 언제까지 계속 학교만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순간 웃으며 자기 딸 이야기를 하던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엄마,
조카들도 당연히 뭔가 배우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기는 한데, 예. 그래도 그 아이들이 네 조카잖니. 네가 나서서 좀 학습 계획도 짜주고 챙겨주면 어떨까? 그냥 너 사는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아들 새끼들인데 내가 뭔가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안 좋다. 엄마, 제가 한 번씩 용돈도 주고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것들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시댁서 용돈 받아 아껴서 주는 입장이라 여기서 제가 뭘 더 해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네 오빠가 안 불쌍하니? 에이즈 중재 없는 형편의 도시로 대학까지 보내는데 지금 원양어선이나 타고 있고 손주들도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애들처럼 말라가지고 내가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래. 이제 너는 살만하지 않니? 네가 가진 거 조금만 나눠주면 어때서 그래? 아, 오빠가 분명 멀리서도 고마워하고 나중에 갚을 거야. 은영아, 부탁 좀 할게. 응? 순간 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엄마는 내가 오빠 때문에 사채빚 갚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난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오빠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거지 같은 빌라 사는 것도 싫어서 자주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크면서 항상 오빠한테 지원 다 해주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이제 왜 나 좀 살만하니까 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싶어요? 조카? 누구 배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애들까지 내가 조카로 받아주고 뭐 생활비라도 다달이 붙여야 돼요? 그동안 큰 조카 사고 친 거 해결하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그 합의금 때문에 시댁에서도 아시게 돼서 제가 얼마나 꾸중 들었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자기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열쇠 몇 개 못 받고 그런 결혼했냐고.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아파트, 차, 빌딩 그런 거 못 받은 거 아쉽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던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알아요? 엄마, 솔직히 나 결혼할 때 꼴랑 100만 원 준 거밖에 더 있어요? 오빠한테 지원해 준 거, 돈 쓴 거, 나한테 반만, 아니 3분의 1이라도 해줬다면 내가 이러고 눈치 보면서 살겠냐고요.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재수 없으니까 얼른 일어서세요. 꺼지라고요. 저는 딸을 처음 보는 격앙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저 순간 친손주와 외국에서 배를 타고 고생할 아들이 안쓰러워서 주책 없는 한마디를 한 것에 딸이 이렇게까지 악을 쓰며 화를 낼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저 아들이 사고 치는 걸 부모니 어쩔 수 없이 내 업보다 하며 감내했는데 저는 딸도 오빠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도 오빠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응어리가 되어 더욱 단단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어떻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꺼지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착하고 착했던 제 딸이 왜 이렇게 변했나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 잘 알겠다. 결혼하고 자주 들르지 않아 섭섭했지만 바빠서 그러겠거니 생각했고 잘 사는 모습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모에게 대놓고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면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구나. 오늘 잘 얻어먹었다. 내가 사줬어야 하는데 염치 없지만 돈이 없네. 앞으로 그 잘난 시댁 어르신 모시고 잘 지내. 말을 겨우 마치고 간신히 비틀대는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걸어갔어요. 지금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떠난 아들과 절연하다시피 한 딸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손주들을 돌보면서 식당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손주들이 너무 버거워서 잠든 손주들을 보호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울었고요. 고아원에 맡길까라는 몹쓸 생각도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고 자기네들도 뭔가 다른 집 애들처럼 좋은 옷도 입고 싶고 할 텐데 저희는 그걸 해줄 형편도 여력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하면서 아픈 허리와 손목을 팥으로 덕지덕지 도배를 한 채로 버틸 때면 이 한 목숨 부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과 그저 얼른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차마 아직 어린 두 손주와 암을 겨우 이겨낸 남편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 때면 집 앞 골목에 나가서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면서 지나가는 차가 나를 혹시 치고 간다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죽으면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끝나겠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 끝까지 목숨을 붙잡고 살아서 어떤 좋은 꼴을 본다고 이러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힘든 나날이 쌓여 시간이 흐르고 큰 손주가 중학생이 될 쯤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백반집 사장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아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방 좀 가 있어야 하는데, 언니가 당분간 맡아서 이 식당 운영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아니, 제가 없는 동안 나오는 수입은 언니가 다 가지셔도 되고, 저는 그저 그냥 이 식당 계속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아유,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좀 얼떨떨했지만 사장님은 그저 몇 달 지방에 간 김에 푹 쉬려고 그런다는 말을 남기고 저에게 가게를 통으로 맡기고 가셨어요. 저는 사장 아닌 사장이 된 것에 신이 나서 신나게 식당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건강이 괜찮고 아이들도 제법 자라서 제가 일에 좀 더 몰두할 여건이 됐죠. 그러던 중 옆집에 새로 수제 햄버거 집을 오픈했다며 한 청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요. 저는 떡을 들고 인사를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 그 청년과 가끔 수다를 떨게 됐죠.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 때부터 햄버거를 좋아해서 결국 창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청년은 어머니, 어머니도 저처럼 배달 어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거든요. 라며 뭔가 어려워 보이는 어플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업체에 이야기하고 가게 메뉴나 금액을 올리면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어려운 것은 잘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선뜻 저에게 어플 관리하는 거랑 배달하시는 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랑 배달 용기 같은 거 아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 거였어요. 아유, 정말 번거로울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도와야죠. 고마워요. 고마워.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어플을 이용한 배달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뜸했지만 근처 종합병원에서 단체 주문이 제법 들어와서 장사는 술술 잘 되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맛있고 깔끔하다, 엄마 손맛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아주자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햄버거 가게 총각도 나중에는 본인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잘 됐다고 하며 가게를 접고 우리 높은 월급을 주며 가게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저는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손주들 학원도 마음껏 보낼 수 있게 됐죠. 또 한 번씩 안부를 전하던 아들에게도 돈 안 보내도 되니까 힘든 선원 생활 그만두고 얼른 한국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이냐며 좋아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제 힘과 행운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고 행복했어요. 물론 기쁜 마음의 한켠에는 울던 딸아이의 모습이 날카로운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요. 또 저는 사실 가게가 잘 될수록 나중에 사장님께 다시 넘겨야 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가게를 파시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사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야채들이 부족해서 옆 동네 큰 재래시장에 야채를 사러 갔는데 글쎄 멀리 지방으로 가신다던 사장님이 거기서 장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사장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게 언니 실은요. 제가 지방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사장님은 계속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는데 정 그 말을 듣는 내내 복잡하고도 어지러운 심경이 됐습니다. 언니 딸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가 가게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시세 3배 값을 드릴 테니까 가게 저한테 팔고 엄마한테는 둘러대 달라고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따님이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울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 테니까 그저 엄마 아빠가 조카들하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제가 직접 돈을 드리지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가족들에게 나서서 뭔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착한 아이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게에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딸이 우리를 그렇게 조용히 도와줬다면서 이야기를 했죠.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같이 두고 있던 햄버거 총각이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 사장님,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배달 어플 알려드린 거 그거 다 따님 부탁이었어요. 말해도 되나? 이왕 밝혀졌으니까 이참에 다 고백하자면 꼭 부탁한다면서 다달이 돈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을.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그러셨어요. 자기가 배달 어플 알려주고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딸의 부탁이었다고요. 그리고 월급이라며 다달이 큰 돈을 보냈다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제 이야기와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사실은 그동안 나는 딸과 연락을 해왔다고 은영이가 순간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후로 많이 반성하고 힘들어했는데 차마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사위가 딸 몫으로 해준 적금이며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용돈을 모아서 우리 분식집을 사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절을 했지만 너무 완강하게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딸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주문이 많았던 것도 사위랑 정말 친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분식집은 여기로 하라고 아예 지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댓글 쓴 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쓴 거야. 당신 솜씨가 좋아서 그렇지. 그간 고생 많았어. 라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딸이 사는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눈물이 흘러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이 사는 집으로 도착해서 마침내 딸의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건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널 오해했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네가 애쓴 이야기 들어놓으라고 그렇게 돌아서서 나온 후로 하루도 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저는 울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계속 폭포같이 흘러나왔어요.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몇 시간이고 제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그 후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순간 욱해서 화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 형편 때문에 대학을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던 그 순간과 아무리 살림이 빠듯했어도 뭐라도 더 해주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다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모아두었던 갯돈을 깨서 공부할 돈을 마련해주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과 결혼식에서 사위의 손을 잡고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우리 딸 잘 좀 부탁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날 위해 애써줬던 건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엄마한테 말이 잘못 튀어나가 버렸어요. 딸은 그러면서 저를 따라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정말 우리 모녀 격하게 화해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그제야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단 딸에게 집밥을 차려주고 사위와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돌아왔어요. 늘 제게 어려웠기만 했던 사위는 생각보다 싹싹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늘 죄송했어요. 장모님 가게 저도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그럼 언제든지 와. 언제든 아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딸과 몇 년간 연을 끊었던 것이 무색하게 다시 각별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나마 편하게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숙제였던 아들도 긴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어선을 타느라 많이 힘들었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제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다면서 울며 웃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아들네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고 딸은 여전히 부유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딸의 인생을 보고 정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우리 딸의 성품이 그리 착하고 어진이 좋은 일만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다 정해진 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힘든 일이 끝도 없이 겹쳐지지만 그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내면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지금 삶이 팍팍하고 괴로우시더라도 분명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답니다. 하루하루 힘내서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러다 보면 제 인생처럼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세요.